조정이 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30% 정도 빠졌고, 또 이제 시간 조정도 좀만 있으면 거의 이제 3개월에 가까워지거든요. 이제 뭐 한두 달 내로는 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올해 한 14만 불에서 한 20만 불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최고점은 제 생각에 한 9월에서 11월 정도에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시장에 공포감이 되게 크잖아요. 언제든지 크게 빠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올라갈 여지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진짜 뭐 14만 불 넘어가고 하면은 이거 계속 쭉쭉 오를 거다, 20만 불 30만 불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때가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일부라도 분할 매도하기에 좀 괜찮은 자리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랜만에 라이브를 합니다. 지금 오후 10시 한 30분 있으면 미 장이 열리게 되거든요. 요즘에 좀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동조화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하락이 좀 깊게 나왔었죠. 17,0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고 1시간 봉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략 한 30분 있으면 미장도 열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더블 바텀을 찍었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에 더블 바텀이 좀 불리시한 패턴이잖아요. 이제 상방을 이야기해주는 패턴이고, 근데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차트는 없습니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건 불가능하고, 더블 바텀 찍고 이제 올라가다가 한 번쯤은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좀 저항 받을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제가 좀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요즘에 좀 변동성도 좀 크고 해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에 보면은 3번이나 저항에 부딪힌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보이지 않는 무슨 선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네, 그 보이지 않는 선을 제가 노란 선으로 그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이 마감됐거든요. 이게 어떤 선인지 좀 보시면 이래서 좀 잘 못 뚫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작년에 한 10월, 11월 뭐 이때 있잖아요. 대선 전에 그때 버벅이면서 되게 많은 매물대를 쌓았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번번이 막혔던 지점입니다. 이 18,000포인트 뚫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여기는 조금 더 아래쪽이긴 하지만 18,000 부근에서 이렇게 좀 저항도 많이 맞았죠. 3번이나 맞았죠. 작년에도. 그리고 작년에 매물대도 좀 많이 쌓았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는 게 사실 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 이렇게 많이 저항이 걸렸었는데 한 번에 빵 뚫어버리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번 좀 접었다가 가게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좀 테슬라가 좀 되게 열일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테슬라 매우 소액 주주이긴 한데 테슬라가 좀 거의 바닥을 찍고 욕 엄청 먹었죠. 한 고점 대비해서 한 5, 60%가 빠졌어요. 네,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다가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거의 뭐 쉬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죠. 네, 프리마켓 보시면 지금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도 좀 한 번쯤은 좀 저항받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스닥 차트를 봐도 그렇고 테슬라나 뭐 기타 다른 뭐 MSTR도 마찬가지죠. 여기 봐도 하나같이 다들 차트가 좀 저항 걸리는 자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되게 매물대 너무 많죠. 뭐 굳이 제가 표시 안 해드려도 보이시죠. 저점과 고점이 좀 많이 모여 있고 횡보했던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MSTR 스트래티지로 이름 바뀌었는데 한 번쯤은 좀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받냐?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삼각 수렴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10만 9천 달러에부터 계속해서 막 빠지다가 최근에 여기 2월 28일인가? 3월 11일이네요. 3월 11일 날 76,600달러까지 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여기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추세가 이렇게 하방 채널이던 게 추세가 전환이 돼서 상방 채널로 전환이 됐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추세가 전환됐다고 해서
이렇게 막 계속 오르기만 하면 좋겠지만 네, 이런 건 없잖아요. 한 번쯤 저항 맞을 때가 된 것 같고 여기는 좀 저항이 올 만한 자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삼각 수렴한 거를 좀 잘 보면은 계속해서 뭐 상방을 때리고 있는데 좀 위에가 막히고 있죠. 좀 막히고 있는 상태고 한 번쯤은 좀 빠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많이 빠지면 8만 달러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8만 달러가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조심스러운 의견인데 8만 달러가 깨진다고 해도 지난 저점보다 더 많이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8만 달러는 깨지더라도 전 저점까지는 안 깰 것 같다. 3월 11일 날 나온 저점인데 7만 6천을 또 깰까?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합니다. 얘는 안 깨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깬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여기까지 뭐 8만이 깨진다 하더라도 떨어져봤자 뭐 한정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빠진다고 쳐도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빠진다가 아니라 빠지더라도 한 요 정도 선까지만 빠지고 멈추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고요. 그럼 만약에 조정 받은 다음에 상방으로 간다고 치면 그래도 전고점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달 내로. 그러면 빠지면 한 1, 20% 빠지고 올라가면은 거의 한 3, 40%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한 30에서 40% 될 것 같은데 손익비가 너무 좋은 자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좀 아서헤이즈가 좀 언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코인리스에서 아서헤이즈로 검색을 해본 거예요. 77,000원에서 바닥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저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76,600 거기가 저점이었을 수 있다. 그럼 그거를 깨는 것보다 여기를 깨로 리테스트 하는 것보다 11만 달러에 더 먼저 도착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저점은 여기잖아요. 76,600 고점은 109,000 대략 한 11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현재 87,000인데 저점에 도달하는 게 빠르냐 아니면 고점에 도달하는 게 빠르냐. 그럼 1번과 2번 중에 고르라면 아마도 1번일 것이다 라고 아서헤이즈가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은 몇 번이 나을 것 같나요? 여기 1번이 나을 것 같습니까? 2번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건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저점이 다 나온 걸로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은 좀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아서헤이즈는 1번인 거죠. 110K에 먼저 갈 것 같다. 상방 쪽으로 먼저 갈 것 같다. 네, 이런 의견을 아서헤이즈가 냈고요. 그리고 10일 만에 도착하면은 25만까지는 뒤도 안 돌아볼 것 같다. 뭐, 아서헤이즈는 되게 불리시하게 보는 거죠. 11만 달러가 곧 있으면 올 것 같고, 11만 달러 온 다음에는 완전 불장이 와서 올해 뭐 한 25만 달러까지는 막 달려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불리시하게 보진 않는데 조정보다는 네, 상승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또 좀 한번 빠지면서 공포심을 좀 잔뜩 주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긴 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저점은 낮아지고 RSI는 과매도 되게 심했었죠. 공포의 과매도까지 갔다가 RSI는 오히려 높아졌죠.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미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월 11일 날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1월 20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요때 이후로는 좀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물론 조금 조정받고 올라가고 하겠지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좀 상방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중간에 한번 크게 빠질 수도 있겠죠.
또 뭐 하락 채널 그렸다가 또 상승 채널 그렸다가 보통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덧 뭐 10만 달러 넘어 있고 어느덧 11만 넘어 있고 뭐 요렇게 또 상승장으로 천천히 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급등이 나와서 뭐 1, 2주 안에 뭐 11만 넘어가고 이거는 솔직히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쯤 10만을 넘을 것 같냐? 뭐 이건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10만 달러 간 지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2월 초더라고요. 한 2달 됐습니다. 10만 달러를 본 지가. 요때가 10만 달러. 10만 달러 여기거든요. 요때 9만 9천까지 가고 못 갔거든요. 여기서 10만 달러를 살짝 넘었었어요. 한 2월 7일 정도에 여기쯤에서 2월 7일 날 10만 달러 살짝 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빠지다 오르다 뭐 다시 올라갈 것 같았는데 여기서 미친 듯이 쏟아졌죠. 그래서 10만 달러 구경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다시 막 올라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9만 5천에서 또 막히고 그래서 10만 달러 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아마도 한 4월 정도에는 10만 달러 뭐 계속 넘어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 4월에는 10만 달러를 뭐 한 번쯤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5월 달에는 10만 달러 이상이 좀 아마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확실히. 5월 7일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요때 아마 금리는 동결될 거예요. 동결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동결 쪽으로 좀 무게가 더 많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좀 많이 없어져가지고 여기서 동결이 되면은 6월에는 아마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거든요. 5월 7일 날 FOMC에서 동결합니다 라고 하면 다음은 인하잖아요. 항상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가격은 호재가 선반영 되기 때문에 막상 이때 6월에 인하했을 때는 별로 안 오를 수도 있지만 5월 달에 동결하면 다음은 인하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요때는 꽤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0만 달러는 5월 7일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아무리 늦어도 미국 시각으로 5월 7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네, 5월 8일 한 새벽 3시 이때 FOMC 회의가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이쯤에는 10만 달러 6자리 숫자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하락 추세가 이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 때부터는 좀 전환된 것 같다. 하지만 원사이드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쯤 크게 조정받은 다음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점은 뭐 이게 정점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점이 대략 한 가을쯤에 가을이라고 하면 대략 한 9, 10, 11월 네, 이쯤에 올 시즌에 좀 정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얼마큼 매도할지 아직 확실히 정하진 않았는데 2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도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 가격으로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50% 정도 더 올라야 되거든요. 대략 한 달러 기준으로는 14만 불 안팎이 될 것 같아요. 14만 달러 정도 되면 그냥 상징적으로 0.01개를 일단 매도할 생각입니다. 일단 일부분은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70세까지 가져갈 거예요. 70세 될 때까지는 네, 안 팔고 가져가는 물량은 그냥 뭐 파킹 해둘 거고요. 얘는 안 팔 겁니다. 가게가 아무리 어려워도 네, 라면만 먹고 살더라도 네, 안 팔 거예요. 하여튼 이 물량을 제외하고는 일부는 좀 오래 좀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뭐 현금 여유가 있어서 굳이 안 팔아도 되겠다 싶으면 아예 안 팔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때는 가을쯤에는 좀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팔 거냐?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2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2억이 안 돼서 언제 팔지는 모르고 그럼 올해 만약에 2억이 안 되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 매도 안 할 겁니다. 매도 아예 안 할 거예요. 그러다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뭐 맞아야죠. 뭐 하락이 오면 네, 하락을 다 맞을 겁니다. 그러다 뭐 한 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냐? 저 계속 일하고 돈 벌고 있잖아요. 네, 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추가로 매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 없이 매수만 더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2억이 넘어서면 제가 생각한 물량을 매도를 시작할 생각이고, 2억이 안 되고 이대로 쭉 빠져서 뭐 짜자작 빠진다 하면은 5천만 원 정도면 전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면 매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근데 2억이 안 오고 5천만 원이 먼저 올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지금 가격보다는 훌쩍 좀 높은 가격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하락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불장이 안 왔어요. 불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하락장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플랜 B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위터 보면 이게 플랜 B가 있는데, 플랜 B도 사람들이 지금 약세장 하락장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불장이 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혹시라도 되게 많이 빠질 수 있죠. 네, 하지만 뭐 우린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손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평가 손실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되게 좋은 자산이잖아요.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렇게 채택까지 한 마당에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1억대지만 앞으로 한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한 2034년인가요? 2035년이네요. 2025년이니까. 한 2035년이 되면 이때쯤이면 적어도 10억 이상 되지 않을까요? 이때쯤이면 진짜 모두가 염원하는 한 100만 달러 정도는 되어 있지 않을까. 100만 달러면 한 14억이 좀 넘겠죠.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이 너무 넘지 않는데 팔 이유가 굳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많이 빠지면 그냥 더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하시면 어떨까,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27일 오후 11시 20분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1시간 전쯤에 열렸죠. 나스닥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시 조금 반등이 있으면서 어저께 종가랑 좀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 핀비지에서 맵을 좀 보시면 지금은 좀 보합세인 것 같아요. 테슬라만 좀 오르고 다른 주식들은 그냥 보합세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특별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게 없이 지금은 30포인트 정도 어저께 종가보다 좀 내려가긴 했는데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확실히 좀 차트가 좀 예쁘지가 않습니다. 바닥부터 보면은 한 6% 정도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 한 3%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나스닥보다는 여러모로 좀 비트코인이 차트만 봤을 때는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최대치에서 한 1시간 봉인데 지금 조정이 꽤 깊었죠. 거의 한 30% 빠졌거든요. 최고점이 10만 9천 달러 정도 됐고요. 그리고 최저점은 7만 6천 한 600달러 정도, 대략 한 30%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가격 조정도 될 만큼 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좀 반등이 꽤 나와서 한 15%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나스닥은 요 폭이 한 6%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한 15% 올랐죠. 빠진 것도 비트코인은 뭐 거의 안 빠졌는데 나스닥은 오른 거에 한 반 정도는 다시 좀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차트만 두고 봤을 때는 나스닥보다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좀 좋은 차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반등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정 끝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조정이 되게 작게 나왔거든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 봤을 때 적어도 382까지는 좀 되돌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0.5 수준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이 요만큼 나왔잖아요. 여기 A파 나왔고 B파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C파가 나온 걸로 이렇게 A, B, C로 상승이 어느 정도 다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A, B, C 상승이 다 나온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올 텐데 요만큼 조정받고 바로 올라가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도 뭐 한 0.5 안팎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피보나치 되돌림상으로. 그러면 한 84,000에서 한 81,000? 네, 요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 81,000 정도에서는 매물대도 좀 많고 해서 81,000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락이 좀 세게 나오면 8만 달러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조성이 될 것 같고, 요때는 공포가 좀 조성이 되겠지만 좋은 매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이 되면 좀 올라갈 여지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도 여기에서 잘 보시면 한 15분봉쯤으로 볼게요. 나스닥 차트를 왜 자꾸 보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나스닥이랑 커플링이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동조화가 좀 되게 많이 돼 있어서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더블 바텀 찍었죠. 더블 바텀은 좀 이게 상승 지표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두 번이나 지지받았으니까 이제 상방으로 가는 지표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 좀 더블탑, 뭐 이것만큼 뭐 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살짝 더블탑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이때 방송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요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한 17,238, 요 두 개 지점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거든요. 17,238포인트 수준이 좀 최저점인 것 같고, 지금은 좀 상방으로 가고는 있는데 좀 조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상방으로 좀 강하게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 분위기상 쌍방으로 가긴 가겠지만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4시간 봉인데 조정이 어느 정도는 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 정도 빠졌고, 또 이제 시간 조정도 좀만 있으면 거의 이제 3개월에 가까워지거든요. 3개월 정도면 시간 조정도 좀 작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한두 달 내로는 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사이드로 이렇게 오르진 않으니까 한 번쯤은 더 공포를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빠지더라도 너무 심려하지 말고 그냥 좀 홀딩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는 건 어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그냥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건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최저점은 아닐 수 있죠. 최저점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분할 매수하면 더 내려가면서도 사고 올라가면서도 사고, 요것만 좀 잘 지키면 평단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는 올해 한 14만 불에서 한 20만 불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1년 내에 볼 수 있으니까, 대략 한 6개월 내에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최고점은 제 생각에 한 9월에서 11월 정도에 올 것 같아요. 지금 3월 말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지 않았나? 뭐 그 생각이 듭니다. 길면 한 7개월 정도? 그러니까 6, 7개월 후면 정점에 가까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좀 시장에 공포감이 되게 크잖아요. 언제든지 크게 빠질 수 있다. 한 6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뭐 5만 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올라갈 여지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진짜 뭐 14만 불 넘어가고 하면은 이거 계속 쭉쭉 오를 거다. 20만 불, 30만 불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때가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금 일부라도 분할 매도 하기에 좀 괜찮은 자리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나스닥은 거의 뭐 다 올랐네요. 빠진 거. 장 초반에 꽤 많이 빠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 빠졌던 거 뭐 그냥 다 되돌린 것 같아요.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훅 빠지고 시작했거든요. 빠진 거를 좀 다시 되돌리고 오히려 좀 상승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도 훅 빠졌었는데 아까 85,800달러까지 빠졌었네요. 그리고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쭉쭉 올라와서 10만 달러 가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건 요새 ETF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큰 금액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한 2주 정도
순유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계속해서 유출이 됐어요. 3월 13일까지는 계속 매일매일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매우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 향방을 거의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5월 달에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5월 달엔 동결될 것 같아요. 5월 달엔 동결될 것 같고 6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좀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9월, 한 12월 요 정도 해서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12월까지 앞으로 뭐 그렇게 많이 안 남았잖아요. 한 8, 9개월 정도 남았는데 보통 선반영이 많이 되니까 올해는 좀 앞으로 좀 강세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차트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작년 3월까지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리고 좀 이렇게 조정이 있다가 좀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좀 크게 올랐다가 또 이렇게 시간 조정 받다가 지금 조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86,000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한두 달 후에는 또 이렇게 훌쩍 올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4만 불 정도? 네, 요 정도는 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오면은 그 뒤에는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진짜 무지막지하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저점이 한 15,000달러였거든요.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곤 하지만 86,000달러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3, 4배 오른 거잖아요. 4배가 아니죠. 한 5배? 네, 5배 이상이네요. 5배에서 6배 정도? 5, 6배 정도 이미 올라간 상태니까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몰빵 투자할 자리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매도할 시기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제 방송 보고 있으신 분들은 초보자이기보다는 작년이나 작년 뭐 한 11월, 12월 아니면 일찍 들어오신 분은 한 3월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11월, 그러니까 작년 3, 4월 혹은 뭐 6, 7월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뭐 수익권이실 텐데 한 11월이나 12월쯤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좀 손실이 좀 깊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충분히 회복하고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뭐 한 1, 20%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이미 86,000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웬만큼은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최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쁜 자리는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별로 그렇게 걱정을 다들 안 하실 것 같은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그나마 XRP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괜찮은 메이저 알트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서 다른 알트들은 뭐 정말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럼 알트도 갖고 있으면 오르냐? 이 부분은 좀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투자 중일 때 좀 손실이 깊어서 심란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손실 금액이 너무 커서 마음이 힘들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하시면 일부는 뭐 답하는 건 뭐 생각해 보시되 일부는 한 반 정도라도 현금화 하시거나 아니면 좀 뭐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거나 하는 게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불장이 오면 이렇게 알트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르긴 할 거거든요. 근데 요새 분위기상으로는 좀 하반기 돼야 알트들은 좀 많이 오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빠르면 한 5, 6월에는 분명히 오르게 될 것 같고 4월부터는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알트도 4월부터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비트가 먼저 가고 나서 알트는 나중에 따라오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래는 올해 뭐 한 1, 2, 3월 요때 올 초에 그러니까 1분기에 좀 불장이 좀 세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분위기상으로는 이 기간이 좀 많이 늦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장은 한 9월에서 11월 정도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2021년 차트를 보면서 좀 참고를 많이 했는데 2021년 차트는 일단 좀 지금하고 많이 다른 것 같고 2017년 차트랑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즘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2021년에는 지난 사이클이죠. 2021년에는 요때는 좀 1, 2, 3월에 좀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요때가 한 3월 정도고 1, 2, 3월에 엄청난 불장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건 좀 많이 깨졌죠. 1, 2, 3월에 오히려 더 많이 빠지면서 조정장이 세게 왔습니다. 그럼 2017년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2017년도 차트인데 뭐 한 3월에도 되게 재미가 없었죠. 1, 2, 3월에 재미없다가 2분기부터 조금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3분기 때는 오히려 좀 또 조정을 좀 겪다가 한 9월부터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한 4분기? 네, 4분기에 엄청 많이 오른 2017년 차트거든요. 요때랑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건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좀 투자를 좀 심플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올해 대략 한 3분기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언제일지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죠. 3분기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뭐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고 치면 요 가격이 오면은 네, 뭐 분할 매도하면 되고 만약에 많이 빠진다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대까지 빠진다. 약세장 완전 약세장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건데 더 이상 안 오르고 빠지면 그냥 매도는 그냥 안 하고 여기에서 그냥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좀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만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훌쩍 지나서 뭐 한 2028년이나 29년이 되면 요때 수익 실현을 하면 이때 적어도 한 1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올해 2, 3억 안 되면 10억은 솔직히 좀 어렵겠네요. 이 정도는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한 5억 정도? 2, 3억도 못하고 가면은 5억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배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엄청 좋아지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투자도 좀 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르고 떨어지고 이거 다 신경 쓰면 투자가 너무 어렵거든요. 조금 더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네,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정길성이라고 치면 제가 운영하는 시골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산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문을 닫게 됩니다. 제가 일정이 너무 바빠서 요즘에 오늘도 중국집 영업하고 왔는데 좀 일정이 너무 바빠서 좀 계속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4월 말로 이제 폐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분께 이렇게 좀 양도를 하고 저는 이제 정길성 운영을 더 이상 안 할 생각인데 휴무일들이 좀 있어서 좀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때 오프라인 강연이 있어서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오시면 안 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네, 원래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달력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네, 휴무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죠. 네, 이때는 저희가 문을 안 열어요. 제가 강남 쪽에서 오프라인 강의, 고래동 공부 오프 강의가 있어서 네, 이때는 영업을 하지 않고요. 4월 달에도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쉽니다. 요때랑 요때는 영업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요 주에는 그러니까 15, 16, 17, 18, 19는 가족여행 때문에 네, 이때도 네, 휴무입니다. 그 다른 날들 요 정도만 영업을 더 하고 네, 이제는 중국집을 이제 뭐 저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정기성을 계속 하지만 혹시나 뭐 저 만나려고 오시려면 네, 이런 날들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네, 영업하지 않습니다. 방송하는 와중에 되게 좀 반등이 좀 세게 왔네요. 저는 이렇게 뭐 반등이 좀 오더라도 일단 저는 좀 조정받을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오르고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하락 채널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조금씩 빠지면서 앞으로는 뭐 한동안은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르더라도 갑자기 급등해서 뭐 10만 달러 갈 거냐 글쎄요, 뭐 이러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죠. 네, 뭐 바로 가냐 아니면 한번 빠졌다 가냐 뭐 둘 중에 판단을 해보자면 조금 빠진 다음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정이 한 요 정도까지는 82,000달러 근처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많이 빠지면
한 8만 달러 깨져서 한 7만 8, 9천 달러까지도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를 깨고 내려가면서 뭐 6만 달러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냐? 요거는 제 생각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능성이 되게 희박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뭐 뷰도 좀 일부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 8만 2천 안팎에서 뭐 반등이 나와서 앞으로 뭐 4월 달에는 다시 10만 달러를 넘어가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아주 힘든 시간이 한두 달 정도 더 지속된 다음에는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가 좀 어려운 게 투자는 사실 신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도 한 8개월 동안 힘들었다가 한 달 좋았죠. 그리고 지금도 한 3달 동안 좀 힘들고 있죠.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신나는 날 있잖아요. 신나는 날은 1년에 많아야 뭐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그냥 신경 끄고 있으면 알아서 제 갈 길 가는 그런 게 비트코인이고 투자고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많이 힘들면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비트코인 펀더멘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좀 이런 시간들을 버티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제가 요즘에 부동산 콘텐츠를 다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오랜만에 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또 부동산, 서울의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뭐 강남 3구랑 용산구랑 이렇게 원래 규제 지역에 있던 곳들이 되게 세게 묶였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토허제라고 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좀 여러모로 되게 불편해졌습니다. 전부 모든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아파트는 다 묶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여러모로 좀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일단은 좀 한시적으로 토어제가 묶였거든요. 한 6개월 정도, 9월 달까지 묶였는데, 뭐 이거는 뭐 연장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아파트 평당가가 좀 접근성이 좀 덜 부담스러운 송파구 쪽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송파구를 한 3개 구역 정도로 나누고 있거든요. 제일 좋은 데가 한강변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데가 이 엘리트 레파가 있는 잠실동 쪽이 가장 당연히 좋죠. 네, 이쪽이 가장 좋고, 그리고 그 다음은 가락동하고 문정동, 오금동 이쪽 라인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외곽순환고속도로인가요? 여기 건너서 거여마천 쪽, 네, 여기를 한 거여마천 쪽, 거여마천이라고 쓸게요. 이쪽은 네, 송파동, 뭐 가락동, 문정동 이쪽을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락, 문정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잠실 요즘에 좀 토어제 묶이기 직전에 너무 비쌌죠, 사실. 뭐 엘스 리센츠 이쪽이 30억을 찍었고, 네, 그러니까 국민주택평형 84제곱미터가 30억을 넘어섰죠. 글쎄요, 뭐 이 가격 뭐 받을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약간 오버슈팅이 좀 나온 감도 좀 있어요. 토어제 5년 동안 묶여 있다가 갑자기 풀리다 보니까 좀 갑자기 좀 분출되는 그런 느낌은 좀 있거든요. 물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인 건 확실한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30억은 약간 좀 과하게 슈팅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는 뭐 그래서 금액대가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84 기준으로 대체로 한 20억대에서 분포하고 있거든요. 네, 좀 비싸죠. 네, 그냥 접근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고. 네, 가락동이나 문정동 이쪽의 라인들은 대체로 한 10억대 정도의 분포가 돼 있고 좀 소단지 위주로 좀 분포가 많이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네, 엄청 대단지이긴 하지만 헬리오시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지들이 좀 작은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아실이라는 사이트인데 아실을 보시면 여기 구역 지정된 데가 엄청 많죠. 네, 이게 현재 송파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씩 뜯어보면은 여기가 잠실 5단지거든요. 잠실 주공 5단지가 여기 뭐 재건축만 되고 나면 앞으로 뭐 송파구에서 대장이 될 게 뭐 거의 확실시 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 바로 옆에 장미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잠실 르엘이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네, 잠실 르엘, 뭐 여기도 지금 분양이 다 됐죠. 네, 착공 및 분양도 뭐 당첨되신 분들은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몹시 부럽습니다. 하여튼 이쪽이 대장단지 새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우성이랑 아시아 선수촌도 이제 좀 천천히 스타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도 근데 여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출발 수준이니까 잠실에서 좀 좋은 곳들이죠. 여기가 잠실에서 여기 잠레아랑 잠실 뭐 르엘 이쪽은 이미 다 된 거고요. 다른 곳들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되게 좋은 곳인 건 맞는데 오히려 이쪽이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잠실 우성 4차 뭐 이쪽이 훨씬 더 빨리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는 좀 잡음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시아 선수촌 이런 데 정말 너무 좋거든요. 네, 너무 좋아서 입주민분들이 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좀 서두르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좀 여유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서 여기도 좀 진척이 좀 느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곳인데 살기가 아직 괜찮아서 좀 재건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네, 그런 곳들입니다. 여기가 잠실의 대표적인 좋은 단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쪽은 좀 되게 복잡하죠. 네, 그냥 이렇게만 봐도 뭐가 딱지가 엄청 많이 붙어 있죠. 네, 실제로도 되게 많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요쪽에 보시면 오금동 주변도 좀 작은 단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오금 현대죠. 여기 되게 좀 큰 단지고 대형 평수 단지도 많고 오금 현대는 송파구에 뭐 압구정 현대 하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금동에서도 좀 되게 좀 고급 단지입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보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노란색 비슷한 상아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 옛날 현대 아파트 느낌의 그 단지 있잖아요. 네, 오금 현대도 좀 그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뭐 요 색깔 뭐 아시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 가면은 요 색이잖아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압구정 현대과 좀 오버랩되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나 봐요.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쌍둥이처럼. 네, 여기 나무가 좀 많아가지고 하여튼 여기도 이제 시작입니다.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좀 되게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되기는 좀 다 될 텐데 방이역 주변에 있는 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계룡역 주변의 아파트들이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빠른 거는 이따 경매 물건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가락 상하 1차 여기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지금 관처도 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단점은 조금 작아요. 이게 단지 규모가 좀 작다. 이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완전 초역세권이죠. 계룡역하고 완전 딱 붙어 있는 위치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상하 2차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이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시행 중인 데가 엄청 많죠. 네, 요게 현재 송파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끝나려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게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변하게 되면 지금도 물론 송파구는 좋지만 지금은 이 동네 가보면 조금 어지러운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요게 좀 전반적으로 다 해소가 되면 여러모로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쪽에 보시면 가락시장역 여기가 가락시장이거든요.
가락시장 다들 아시죠? 저도 이게 가락몰 쪽으로 가면은 뭐 회센터 있고 막 그래서 저도 이 동네 살 때 많이 갔었는데 요 바로 밑에 올림픽 패밀리 타운이 있거든요. 여기도 되게 좋은 단지예요. 위치도 되게 좋고 여기가 만들어지고 재건축이 되면 헬리오시티 못지않게 좀 되게 큰 단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아시아 선수촌도 좋긴 좋은데 너무 좋아서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올림픽 패밀리 타운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아서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살만 하거든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건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느낌이어야 좀 빨리 되는데 좀 다들 느긋한 그런 분위기라서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몇 년 전에 분양을 했죠.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여기가 가장 최근에 분양한 단지인 것 같고 문정동 쪽에서 뭐 그냥 되게 좋습니다. 단점은 좀 지하철역이 먼 거 빼고는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로 옆에 문정시형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은 사실 좀 이렇다 하게 좀 잘 된 케이스가 찾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재건축이 좀 잘 안 되면 리모델링으로 잘 돌아선 것 같아요. 재건축이 되면 여러모로 너무 좋긴 하지만 재건축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리모델링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사업성이 좀 부족한 단지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때 리모델링을 전환을 해서 좀 추진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요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현명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재건축을 할 수만 있다면 훨씬 좋겠지만 되지 않을 거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빨리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정시형은 리모델링 중인데 좀 빨리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쪽은 그 대장 단지인 잠실동 주변이고 요쪽은 가락동, 오금동 이쪽은 작은 단지들이 열심히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 거여 마천 쪽이잖아요. 여기는 솔직히 지금 가보면 상당히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좀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네는 다 이제 재개발이 되거든요. 아실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뭐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은 걸리겠지만 여기가 제일 빨라요. 마천 4구역이 제일 빠른데 여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DH 브랜드로 들어온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DH 브랜드가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제 눈엔 제일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 어찌됐든 DH가 들어왔으니까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우건설에서 수주를 했다 하면은 여기도 나름 뭐 푸르지오 서밋이라던가 좀 고급 브랜드, 하이 브랜드로 들어오지 않을까. 뭐 대림에서 들어오면 아크로 이런 좀 하이 브랜드 위주로 이게 여기가 다 꾸려지게 되면 여기 다 하면 한 1만 세대 되거든요. 1만 세대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거든요. 그래서 송파구에 미니 신도시급으로 좀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바로 옆에로 내려가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위례랑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여 마천은 나중에 향후에 위례랑 좀 붙어서 좀 새 아파트 구역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쪽으로 가면은 하남 가밀하고도 좀 붙어 있고 이 동네 전체가 그래서 좀 새 아파트 단지들로 좀 탈바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되게 낙후돼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좀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은 근데 송파구도 전체가 다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뭐 아파트가 급등하는 바람에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이렇게 4개 구가 전부 다 토어제로 묶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불편한 점이 있죠. 토어제 묶였을 때 좀 탈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가장 간편한 방법이 경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매는 토어제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자금 출처 조사 뭐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자금 출처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것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경매 물건을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리 좀 찾아봤습니다. 여긴 옥션원이란 사이트고요. 네, 유료 사이트인데 제가 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락 상하 아파트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빨리 재건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기입니다. 계룡역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너무 좋죠. 위치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시면 보인고등학교 보이시죠? 보인고등학교.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는 보인고등학교가 보인상고였어요. 여기가 상고였다가 2000년대에 일반고로 전환을 했고, 일반고에서 지금은 좀 자립형 사립고, 자사고라고 하죠. 자사고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와, 보인고등학교는 그냥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압도적으로 좀 좋아진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휘문고는 옛날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학교거든요. 세화고 있잖아요. 서초에 세화고도 지금은 무지무지 좋은 학교지만 예전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네, 세화고의 약진이 저는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분당 쪽에 있는 낙생고라는 곳이 있는데, 낙생고도 예전에는 그냥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였는데 갑자기 황골탈퇴해서 낙생고도 이제 초명문으로 된 그런 학교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강남 쪽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보인상고였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학교였거든요. 뭐 일진 애들 막 담배 피고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은 그런 학교였는데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이제 자립형 사립고가 됐고, 심지어 진짜 초명문이 됐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좀 기사도 좀 찾아놨는데, 아, 여기는 우리 애들도 좀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일단 학교의 정책이나 뭐 그런 게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대 입학 톱5, 뭐 이게 톱5라고 하는 게 특목고 다 포함입니다. 뭐 외대부고나 뭐 대원외고 이런 데 다 포함해서 탑5 안에 드는 엄청난 학교가 됐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대 합격자 수는 아직은 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서울대 합격자 수는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올해는 38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이렇게 10명 이상 합격하면은 저는 초명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부터는 초명문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이때와 이때 갑자기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이런 변화가 보통 생기지 않거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조선일보 기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신기한 게 좀 이런 거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 나온대요. 학교에 나와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과목만 꼽아봐라 하면 국어랑 수학이거든요. 저는 수학강사 출신인데 예전에 수학이 압도적으로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국어의 중요성이 좀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냥 국어랑 수학이 의대나 서울대 입학을 거의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어하고 수학을 토요일 날 와서 보인고 3학년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시험을 보게 했대요. 360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130명은 토요일마다 와서 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겠죠. 토요일마다 국어하고 수학을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런데 좀 애들이 실적이 나쁜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많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는 학생이 실적이 잘 나오는 걸 보면 학생들도 다 누구나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만 원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공부는 좀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이끌어주면 애들이 좀 잘 따라오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이런 엄청난 실적을 좀 보이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 좀 길었는데 뭐 학구는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보인고등학교, 보인중학교, 뭐 계룡초등학교 다 가까이 있는 학군도 좋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새 아파트도 되고 뭐 그런 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좋죠. 네, 저도 사고 싶은 뭐 그런 아파트인데요. 지금은 뭐 지금 모습은 솔직히 뭐 별로죠. 별로입니다. 되게 작고 그냥 소형 평수고 뭐 그냥 아주 옛날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재건축이 될 거거든요. 몇 년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재건축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또 조합원 양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옥션원에서 조사한 거를 좀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뭐 그냥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합원으로서 분양가를 취득하였으며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 재건축 조합에 문의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다고 100%는 아닌데 네, 이거는 뭐 제가 책임질 수도 없고 옥션원에서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입찰하시는 분이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고 또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이때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송파구에 보인고 바로 옆에 계룡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는 거니까 요건 좀 괜찮은 우량한 매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락 상하 아파트 908동 2동 908호입니다. 최저가는 9억 5,200만 원인데 얼마쯤에 낙찰될지 네, 그 부분은 좀 잘 고민해 보시고 주변에 부동산 탐방하시면서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물건은 좀 대형 평수예요. 주상복합이죠. 사실 저는 뭐 주상복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좀 단지 규모도 좀 크진 않고 층도 높아요. 34층이고 위치는 되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주상복합이 위치는 다 좋잖아요. 상업지역에 보통 만들어지니까 위치를 좀 보시면 여기 잠실역이죠. 잠실역 주변에 여기에 그 지산들 되게 많잖아요. 직장도 되게 많고 여기 점심시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건물들이 다 대부분 높잖아요. 네, 이쪽에 이렇게 높은 건물들에 사무실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좀 직장인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좀 직주 근접에 그런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샵 스타리버인데 189세대 평수가 되게 큽니다. 송파구에 있는 이게 실평수가 43평이고 44평이고 분양평수는 한 53평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53평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파트 한 44평하고 비슷하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가 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실평수가 145거든요. 매물이 거의 없네요. 근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가격을 워낙 소단지라서 189세대밖에 없어서 네, 매물은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구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딱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요런 구조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는 사실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아파트 위주로 생각하시면 좀 판상형이 사실 되게 살기 좋거든요. 구조도 되게 좋고. 네, 주상복합들은 좀 이렇게 기둥도 좀 있고 구조도 좀 막상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딱히 좋진 않습니다. 구조는 좀 별로고 이게 53평형이지만 아파트로 봤을 때는 40평 초반대랑 크기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복합은 실제로 가보면 좀 크기가 좀 작거든요. 좀 장점은 위치가 좋고 34평이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좀 단점은 관리비가 좀 많이 비싸다. 요 정도 되면은 100만 원 훌쩍 넘을 거예요. 100몇십만 원 정도 매달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관리비로 매달 100만 원 넘게 내는 게 사실 좀 부담되긴 하잖아요. 네, 그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엄청 비싸잖아요. 파크리오만 해도
한 84 타입이 26억 막 이런데 이 경매 물건 나온 거 보면은 훨씬 크잖아요. 40평대인데 분양평수는 53평. 이런데 뭐 한 10억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싸잖아요. 하지만 향후에 오름폭은 아파트들보다는 좀 덜 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상복가 그렇게 안 좋아하니까 관리비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으니까 조사해보시고 고층 주상복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조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샵 스타리버였습니다. 여기도 리모델링 단지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최근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분양했을 때도 분양가가 엄청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당첨되신 분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벌써 매물이 있네요. 대략 한 5구 타입이 한 15억 정도? 네, 요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벌써 나오고 있네요. 네, 작년 8월에 한 12억 정도의 실거래가 있고 지금 뭐 호가는 한 15억 정도 요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단지예요. 문정 시형 아파트인데 지금의 모습은 사실 좀 애매하죠. 네,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뭐 리모델링 단지니까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름 제일 큰 평수네요. 여기서 호가가 제일 싼 게 한 7억 3천 정도 요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실거래도 한 7억 정도? 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세는 한 7억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시세가 7억인데, 경매로 8억에 나왔으니까, 얘는 아마도 유찰될 것 같은데, 토어제에 묶여서 낙찰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리모델링 단지다. 네,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보시면, 임차인분이 전이 본 게 2022년인데 말소 기준 권리는 그러니까 돈 빌린 날 근저당 날짜는 2019년. 그래서 대항력은 없죠. 그래서 물어줄 건 없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8억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유찰된 다음에 한번 유찰되면은 최저가가 6억 4천이 되거든요. 그때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경매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오늘 그 송파구에 나온 경매 물건 중에 마지막 물건인데 근데 얘는 신건이라서 좀 정보가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물건 소개만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최저가가 되게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인기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권리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대체로 일주일 전에 매각 명세서가 나오거든요. 4월 7일 정도에. 요때 좀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하자가 없는 물건이라고 치면, 여기는 좀 입찰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30억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네, 리센츠는 뭐, 현재 뭐 잠실의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죠. 잠 5 빼고, 여기는 재건축 단지니까, 재건축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엘스하고 리센츠 중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센츠를 더 선호합니다. 엄청난 대단지고요. 한 5,563세대.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좀 분수대 같은 것도 있고, 그냥 안에 들어가면 조경도 잘 돼 있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조금만 가면 또 한강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냥 비싼 거 빼고는 그냥 모든 걸 다 갖춘 단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토어제 때문에 좀 거래하기가 좀 여러모로 좀 불편해졌죠. 지금 84 타입 제일 싸게 나온 게 27억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요게 한 3억 제일 싸게 나온 것보다도 3억이나 싸게 나왔고 거기다 12층이니까 얘는 만약에 하자만 없으면 인기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리센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완전 초역세권에다가 글쎄요, 리센츠의 단점이 뭘까요? 최근에 또 여기 커뮤니티 시설을 새로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갔거든요. 리센츠가 다 좋은데 커뮤니티 시설이 좀 빈약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새로 좀 공사해서 커뮤니티 시설까지 보강이 되면 여러모로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지금 좀 많이 비싸다.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경매로 뭐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시세보단 훨씬 월등히 싸니까
싸게 나와 있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송파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방송을 자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방송까지는 자주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종종 네, 부동산 소식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